이번 영상은 홀로 외롭게 사는 강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할머니는 오늘도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쯤에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문득 옆을 바라보았지만 침대 한쪽은 여전히 차갑고 텅 비어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 그러나 그 공허함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어도 바깥 공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식탁에 앉아 대충 끼니를 해결합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국 한 그릇.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잔소리를 했을 겁니다. 여보, 이렇게 대충 먹으면 안 돼. 영양 생각해야지. 하지만 이제 그런 잔소리를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밥을 씹다 문득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릅니다. 이게 사는 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지만 그것도 점점 형식적인 만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강할머니는 그저 멀리 있는 어머니일 뿐입니다. 오후가 되면 TV를 켜고 시간이나 때웁니다. 하지만 화면 속 떠들썩한 예능 프로그램도 화려한 드라마 속 이야기도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끄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입니다. 할 일이 없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봅니다. 길가에는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노부부가 보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강할머니는 애써 눈길을 돌렸지만 이미 심장은 아련한 감정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스스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싹 트는 외로움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말 한마디 나눌 이 없는 하루. 강할머니는 다시금 자신이 얼마나 고독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몇 달 만에 울리는 문자 알람.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화면을 확인했지만 그것은 통신사에서 보내온 요금 청구서였습니다. 다시 깊은 한숨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 끝나는 걸까? 그날 밤 강할머니는 불 꺼진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였던 탓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기운 빠진 몸을 다시 눕힐 수도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TV를 켜고 습관처럼 식탁에 앉아 마른 빵 한 조각을 씹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어젯밤 불현듯 스쳐간 그 감정. 강할머니는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기분은 점점 더 참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 안에만 갇혀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경로당에 나가볼까 생각했지만 거기 가면 온통 남편 자랑, 손주 자랑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냥 웃고 있기엔 가슴 한구석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대신 강할머니는 휴대폰을 켜고 인터넷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친목 모임? 노후를 함께할 친구 찾기? 클릭 한 번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금기를 깨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60대 이상 중장년 맞춤 동행 서비스. 강할머니는 망설이다가 호기심이 동해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노년의 친구를 찾고 있었고 누군가는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강할머니의 심장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위한 글인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였고 어느새 강할머니는 글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70대 여성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좋은 대화 나눌 분이 계실까요? 작성 버튼을 누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알게 된다면 엄마, 그런 데서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어 하고 꾸중을 들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미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강할머니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김정우. 나이는 10살 연하. 사진 속 남자는 정갈한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강할머니는 마치 금단의 선을 넘은 것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 사람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김정우라는 낯선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 한 줄이 마치 강할머니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반갑다는 말을 듣는 것이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다시 울리는 진동. 어르신께서 먼저 용기 내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60대 중반이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지낸 지 꽤 오래됐습니다. 강할머니는 어르신이라는 단어에 약간 서운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우는 강할머니가 한마디를 하면 곧바로 성에 있는 답을 보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혼자 사는 삶의 어려움까지 대화가 길어질수록 강할머니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아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 참 다정하네. 김정우는 목소리도 듣고 싶다며 통화를 제안했습니다. 순간 강할머니의 손이 식탁 위에서 미끄러질 정도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호기심과 설렘이 강할머니의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세월이 깎아낸 듯한 낮고 온화한 목소리. 강할머니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통화까지 하게 되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김정우는 연하라서 그런지 목소리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강할머니가 웃으면 그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대화를 나눈 강할머니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강할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이렇게 기쁠 줄이야.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걸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할머니는 아침이 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메시지가 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김정우에게서 새벽에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강할머니의 가슴이 다시금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할머니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정우의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진동과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제 할머니와 통화해서 그런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할머니라는 단어가 조금 거슬렸지만 다정한 말투에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정우는 곧장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오늘 뭐 하세요?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라도 가실래요? 강할머니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자식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작은 틈이라도 있다면 기꺼이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강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김정우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강할머니는 옷장을 열어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신경 써서 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얼굴에 연하게 화장도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벤치에 앉아 있는 김정우가 보였습니다. 사진보다 실제 모습이 더 젊어 보였습니다. 잘 정리된 머리칼, 단정한 셔츠,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까지. 강할머니는 순간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다가갔습니다. 정우 씨? 김정우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오셨네요. 직접 뵈니 더 반갑습니다. 강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공원은 한적했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김정우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노후에 대한 생각까지. 대화는 거침없이 흘러갔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젊을 때는 꽤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롭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식들은 있지만 다들 바쁘고 결국 혼자 남은 기분이에요. 김정우는 이해한다는 듯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단순한 친구보다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는 인연을 찾고 싶어요. 강할머니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대화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할머니는 가슴이 뛰는 것을 애써 감추며 김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듣지 못했던 따뜻한 말들이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는 인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너무 빠른 전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외로움이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덮어버렸습니다. 강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 씨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겠죠. 김정우는 만족스럽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하세요. 사실 요즘 사람들은 각박해서 정이 없는데 저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할머니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홀로 버텨온 그녀에게 함께 살아간다는 말만큼 절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할머니와 김정우의 연락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가 오고 저녁이면 통화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김정우는 매번 따뜻한 말로 강할머니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외로우셨죠? 저도 그랬어요. 할머니와 빨리 만나고 싶네요.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강할머니는 매일같이 들려오는 감미로운 말들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김정우의 존재가 없던 시간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과 다정함이 없었다면 이 외로운 노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김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희 이렇게 연락만 하지 말고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건 어떨까요? 강할머니는 순간 놀랐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김정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강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잖아요. 저는 할머니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강할머니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김정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빠른 건 아닌지 걱정되지만 할머니만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제 곁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강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경계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가슴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정우의 감미로운 속삭임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그리고 그가 조금씩 그녀를 덫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강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정우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만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제 곁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젊은 시절이라면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고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그녀에게 김정우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 상대였지만 이제는 그가 없으면 하루가 허전할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할머니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김정우와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김정우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시네요. 강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정우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지나가는 연인들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강할머니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김정우가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강할머니가 묻자 김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괜히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강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정우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긴 빚을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강할머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김정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렵네요. 은행에서도 추가 대출이 안 되고. 강할머니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김정우가 너무도 힘든 표정을 짓고 있어서 차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정우 씨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김정우는 깊은 눈빛으로 강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혹시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강할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따뜻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정우는 강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애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잠깐 제 이름 대신 빌려주시는 것 뿐이에요. 제가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부탁 괜찮지 않겠어요? 강할머니는 손을 떨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지금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걸까? 김정우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할머니는 김정우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김정우는 강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할머니,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제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강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무도 그리웠던 단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졌고 언제부턴가 그녀는 가족이란 울타리 밖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우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가족이라 말했습니다. 강할머니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건 위험한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김정우를 의심하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결국 강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정말 금방 갚을 수 있는 거죠? 김정우는 활짝 웃으며 강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겠어요. 역시 믿었던 분이에요. 며칠 후 강할머니는 김정우의 부탁대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대출 서류를 내밀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혹은 자식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김정우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강할머니의 이름으로 수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김정우는 여전히 다정했고 자주 전화를 걸어왔으며 그녀를 고맙다며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김정우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만남은 뜸해졌습니다. 강할머니가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끊기 일쑤였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강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직접 김정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지만 낡은 건물 앞에서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그곳에는 김정우라는 사람이 산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할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손이 떨려 휴대폰을 꺼내 김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강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 후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창피했고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정우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그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강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사랑은 없다는 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치매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뇌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뇌는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길을 잃고 사람들의 얼굴이 낯설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끔찍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치매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치매는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점점 게을러지고 굳어갑니다. 아무런 자극 없이 뇌가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기억은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내 집이 어디인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치매를 막고 싶다면 뇌를 강제로 깨워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매를 미리 예방하는 가장 쉬운 8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치매를 미리 예방하는 가장 쉬운 첫 번째 방법은 하루 한 번 낯선 길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늘 다니던 길이 아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처음 보는 건물, 낯선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풍경을 마주할 때 우리의 뇌는 비로소 경계하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방향을 찾고 주변을 살피는 과정에서 뇌의 해마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길을 피합니다. 그렇게 안일한 선택을 한 데가는 혹독합니다. 치매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익숙한 곳에서만 생활합니다. 같은 동네, 같은 마트, 같은 시장. 매일 똑같은 경로만 반복하며 살다가 뇌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집을 나선 후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분명히 나와야 할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가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치매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방만이 답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일부러라도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을 들어가 보고 낯선 상점을 기웃거리고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복잡하고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뇌는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익숙함 속에서 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안한 길만 고집하다 보면 결국 당신의 미래는 어둠뿐입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대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어느 날 문득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익숙한 길이 낯설어지고 손에 익었던 물건조차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뇌는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뇌를 깨워야 합니다. 당신이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았다면 왼손을,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손을 사용하면 뇌는 갑자기 혼란에 빠집니다. 익숙했던 동작이 낯설어지고 쉽게 했던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손으로 밥을 먹고 같은 손으로 글씨를 쓰고 같은 손으로 문을 열고 닫습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패턴에 길들여지면 점점 기능이 둔해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뇌가 퇴화하다가 결국 기억을 잃고 맙니다. 이제부터라도 반대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뇌를 살리는 신호입니다. 반대손으로 칫솔을 잡고 이를 닦아야 합니다. 반대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반대손으로 리모컨을 눌러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반대손으로 잡고 조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뇌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뇌는 점점 무뎌지고 결국 스스로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손을 사용하면 뇌의 좌우 균형이 맞춰지고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됩니다. 뇌가 새롭게 연결되고 기억력이 강화되며 사고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치매를 막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부터 기억을 잃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매일 같은 손만 사용하고 같은 행동만 반복하면서 뇌를 썩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반대손을 사용하십시오. 지금 당장 칫솔을 바꾸고 숟가락을 바꾸고 글씨를 반대손으로 써보십시오. 뇌가 불편해할수록 당신의 기억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치매가 당신을 덮치기 전에 먼저 반격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뇌를 깨우는 아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멍하게 시작하면 뇌도 멍해지고 반복적인 생활에 길들여진 뇌는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뇌는 굳어지고 기억은 희미해지며 결국 치매라는 끔찍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치매 환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눈 뜨면 습관처럼 TV를 켜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몸도 머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기억이 흐려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결국 자신의 존재마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뇌를 깨우는 아침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기력한 하루의 시작이 치매를 부르고 활기찬 하루의 시작이 뇌를 살립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뇌를 강제로 깨우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기지개를 켜며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뇌에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활성화되지 않고 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를 확인하고 말을 건네는 순간 뇌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새로운 정보를 뇌에 넣어야 합니다. 신문을 읽든 책을 보든 간단한 암산을 하든 뇌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뉴스, 같은 프로그램만 반복해서 보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매일 다른 정보를 접하며 뇌를 자극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퇴화됩니다.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소리 내어 책을 읽고 하루 계획을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치매로 인해 언어 능력을 잃어가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부터 무기력하게 TV 앞에 앉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TV를 켜는 순간 당신의 뇌는 활동을 멈추고 수동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뇌를 깨우려면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뇌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가 살아날 수도 있고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침 루틴을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당신은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 친구들과 자주 대화 나누기입니다. 조용한 집, 침묵만 흐르는 공간, 말할 사람이 없는 하루. 이것이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화를 멈추는 순간 뇌는 빠르게 퇴화합니다. 처음에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점점 문장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며 결국 말을 잃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사는 삶은 뇌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거나 점점 대화의 주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아예 침묵 속에 갇혀버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수가 줄어들면 뇌의 언어 중추는 서서히 기능을 멈춥니다. 결국 어느 날부터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서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뇌는 점점 무너집니다. 단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오고 말하려 해도 혀가 굳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늘려야 합니다. 말하는 습관을 되찾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침묵하지 말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의견을 내고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TV를 보는 것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뉴스나 드라마를 듣는 것만으로는 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직접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뇌는 점점 말을 잃어버립니다. 말하기를 멈춘다는 것은 곧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하루 종일 말할 기회가 없다면 치매는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이미 치매의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괜히 바쁜 사람 귀찮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고 삶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한 번 더 전화를 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대화는 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뇌도 멈추게 됩니다. 지금 당장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곧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5번째는 숫자 계산하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를 계산하지 않는 순간 뇌의 기능은 빠르게 저하됩니다. 단순한 덧셈과 뺄셈조차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치매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숫자를 잃으면 결국 시간 감각을 잃고 돈 계산을 못하게 되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증상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숫자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산이 느려지고 점점 시계 보는 법을 잊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돈을 세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은행에서 사기를 당하고 장보러 나갔다가 거스름 돈을 잘못 받고도 눈치채지 못하며 결국 자기 집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뇌를 살리고 싶다면 숫자를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계산기를 두드리는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머리를 써서 계산해야 합니다. 물건값을 보고 머릿속으로 덧셈과 뺄셈을 해야 합니다. 장을 볼 때 총 금액을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식당에서 밥값을 낼 때 계산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머릿속으로 더해 보십시오.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숫자로 머리를 써야 합니다. 버스 도착 시간을 보고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계산해 보고 일주일 뒤 날짜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며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잊으면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날짜 개념이 흐려지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길을 나섰다가 집을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산 실수 같지만 결국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숫자를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지킬 수도 있고 당신을 치매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6번째는 사회활동 참여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뇌는 빠르게 죽어갑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TV만 보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는 순간 뇌는 급격히 퇴화합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줄어들고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며 결국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치매 환자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친구를 만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점점 뇌가 굳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뇌는 스스로 기능을 멈춥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대답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데 그걸 멈추는 순간 뇌는 빠르게 무너져 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누구와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함께 웃을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존재조차 희미해지는 순간이 오고 맙니다. 사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귀찮음이었겠지만 점점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들과 멀어지고 끝내는 혼자가 편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활동을 멈췄다는 신호이며 당신의 삶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사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든 취미 활동을 하든 자원봉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삶이 유지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잊혀집니다.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당신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장 사회로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치매에 갇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7번째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표현만 반복하면서 뇌는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러다 결국 당신의 머릿속에서 단어가 하나둘 사라지고 문장이 떠오르지 않으며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치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처음 겪는 증상 중 하나가 말이 어눌해지고 단어가 헷갈리고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사용하던 모국어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사람들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고 기억을 잃고 결국 자신의 존재마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미래를 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는 강제로 깨어납니다. 익숙한 단어가 아닌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망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뇌를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외국어야?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더 빠르게 썩어갑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루에 단어 하나씩이라도 외워야 하고 간단한 문장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작은 노력 하나가 당신의 뇌를 살릴 수도 있고 방치하는 순간 당신을 치매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은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기억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사고력이 둔해지고 결국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뇌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서서히 기억을 잃어갈 것인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곧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8번째는 단백질 섭취 늘리기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굶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약해지고 기능을 잃어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고 신경망이 끊어지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결국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길을 잃고 사람들의 얼굴이 낯설어지는 끔찍한 치매의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치매 환자들의 식습관을 조사해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기,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돼서, 귀찮아서, 입맛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점점 단백질 섭취를 줄여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지 않은 대가는 처참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몸이 약해지고 뇌까지 빠르게 퇴화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기력하고 피곤한 게 나이 탓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 몸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뇌세포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기억력이 사라지며 치매로 인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았는데 숟가락을 어떻게 드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서서히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라도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같은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단백질로 채워야 뇌가 깨어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적게 먹어야 한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먹지 않으면 당신의 뇌는 더 빠르게 죽어갈 것입니다. 고기는 부담스러워서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당신은 점점 힘을 잃고 결국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단백질이 곧 당신의 기억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섭취를 늘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뇌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져 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식 잘 되라고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정작 노년에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끝없는 후회뿐입니다. 우리 애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야지 부모니까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착각 속에서 모든 걸 퍼주다 보면 결국 노년의 거지. 신세가 되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땐 우리 부모님 최고라며 따르던 자식도 막상 돈이 떨어지면 우리도 힘들어요. 부모님도 이제 알아서 사셔야죠 라며 등을 돌립니다. 결국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삶도 망가지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식 결혼자금, 집 장만, 손주 돌봄, 사업 자금 지원까지 부모라는 이유로 희생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렇게 모든 걸 바쳤는데도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는 순간 부모는 짐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희생하다 보면 결국 당신만 파산하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노년의 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7가지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식 결혼자금 대주다가 노후 파산당하기입니다. 자식 결혼자금을 대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단번에 쏟아붓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결혼은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착각이 당신을 파산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책임져야 하는 인생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줘야 하고 혼수를 해줘야 하고 결혼식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선뜻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 돈을 주고 나면 당신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결혼자금을 대주는 순간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엔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을 받은 기억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을 사주셨습니까? 혼수까지 다 챙겨주셨습니까? 과거에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려고 합니까? 더 끔찍한 현실이 있습니다. 결혼 자금을 대줬는데도 결국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결혼을 시켰는데 몇 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준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쓸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준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돈을 주고도 서운함과 배신감만 남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그들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려다 보면 결국 당신이 빈털터리가 되어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결혼 자금을 요구하는 자식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 섣부른 빠른 증여로 평생 후회하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너무 일찍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부모들은 어차피 자식한테 줄 거니까 미리 증여하자. 자식만큼은 나보다 가난하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자식에게 종속되고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을 주는 순간 당신은 자식에게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지금은 효자인 척하고 고마워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변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편하게 사시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제 내 재산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죠 라는 태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식이 재산을 받은 후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는 부모에게 잘하지만 돈을 받은 후에는 부모님도 이제 알아서 사셔야죠 라는 차가운 반응이 돌아옵니다. 심지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요. 그 돈으로 잘 사셨잖아요 라며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변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재산이 원래 자기 것이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자식은 더 이상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현실은 자식이 부모가 준 재산을 엉뚱한 곳에 써버리는 경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증여했지만 자식이 투자 실패를 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당신이 나이 들어 돈이 필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이 당신을 모시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순간 부모는 짐이 됩니다. 당신이 병들고 생활비가 부족해져도 자식은 우리도 힘들어요 라며 모른 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재산은 절대 일찍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당신이 쥐고 있어야 자식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당신의 노후도 안전해집니다. 자식이 빨리 증여해달라고 조른다면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재산은 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잃고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초라한 노후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손주 키우느라 내 노후를 날리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도와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희생은 끝도 없이 커지고 맙니다. 결국 손주를 키우느라 당신의 인생, 건강, 돈까지 모두 소진되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손주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 조부모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우리는 맞벌이라 힘들어요. 보육비가 너무 비싸요 라는 핑계를 대며 부모에게 손주를 맡깁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만 봐주세요 라고 시작하지만 결국 당연한 일처럼 매일 손주를 키우게 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보다 보면 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손주 밥을 먼저 챙겨야 하고 나가고 싶어도 손주를 봐야 하니 꼼짝도 못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안아줘야 하고 피곤해도 놀아줘야 하고 밤이 되면 기진맥진한 채 무너집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체력도 무너지고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과정에서 당신의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장난감, 간식, 옷, 학용품까지 손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조부모가 대신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신의 연금, 당신의 저축, 당신의 생활비가 빠져나가면서 당신은 점점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립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자식이 보답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부모가 손주를 키워준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면 감사함은 사라지고 조부모의 희생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몸이라도 아파서 손주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면 자식들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손주는 사랑할 대상이지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키울 존재가 아닙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손주는 내가 키워라.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건강도 자유도 잃고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식한테 집을 물려줬다가 쫓겨나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순간 당신은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어차피 자식한테 줄 거니까 미리 증여하자. 자식 명의로 해두는 게 좋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넘겨주면 그 대가는 혹독하게 돌아옵니다. 결국 자식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거나 심지어 내 집에서 쫓겨나는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넘겨준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인 척해도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같이 살아요. 편하게 계세요.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 아빠도 알아서 좀 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부모는 자기 집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현실은 자식이 부모가 물려준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나중을 생각해서 자식 명의로 집을 넘겨줬지만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배우자의 의견이 바뀌면 이 집 팔아서 우리도 좀 살자라며 집을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한순간에 갈 곳이 없어진 채 작은 월세방을 찾아 떠도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돈과 재산이 개입되면 가족조차도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는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당신은 집도 돈도 선택권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끔찍한 현실은 자식 배우자가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자라도 배우자가 이제 우리도 힘들어.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 결국 자식도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거리가 생기고 결국 부모는 자기가 마련한 집에서조차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집은 끝까지 내 명의로 두고 절대 미리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집을 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노년의 길바닥을 떠돌게 될지도 모릅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인생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식이 뭐라고 해도 노후에는 내 집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집도, 가족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식에게 돈 빌려줬다가 한 푼도 못 받고 인생 망하는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갚을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결국 당신은 돈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빌려주는 돈은 절대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준 돈을 자식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니까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그 돈을 준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 번 돈을 빌려주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쉽게 돈을 내어주면 자식은 계속해서 손을 벌립니다. 결국 당신은 자식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붓고 남는 건 빈손뿐인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부모가 돈을 빌려주면 자식은 그것을 책임감 있게 갚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깁니다. 어려우면 부모님이 도와줄 거야 라는 인식이 생기면 자식은 절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가 돈줄을 끊을 때까지 계속해서 의존하게 됩니다. 더 끔찍한 현실은 돈을 빌려주고 나면 부모와 자식 관계까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믿고 돈을 빌려갔지만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부모가 빚 독촉을 하면 자식은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돈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잃게 되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삶을 위한 것이지 내 빚을 갚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자식이 당신을 책임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결국 혼자 남아 빈털터리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부모는 은행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파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인생까지 망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식 사업 자금 대줬다가 노후 파산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대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끝장납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은 하나같이 이것만 잘 되면 금방 성공할 거야. 엄마, 아빠만 믿어 꼭 갚을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고 결국 부모 돈까지 말아먹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자식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본인의 도전이지만 부모는 노후를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이 사업만 잘 되면 부모님께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라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결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투자했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자신이 거지가 되는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실패하면 또다시 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라며 다시 돈을 요청합니다. 부모는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한 번 더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빚을 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사업이 망하면 자식은 다시 도전하면 되지만 부모는 망하면 끝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부모의 돈을 쉽게 받은 자식은 사업을 더 쉽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함이 사라지고 사업을 실패해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결국 부모 돈은 바닥나고 자식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현실은 사업이 망하고 나면 부모의 희생은 잊힌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자식은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힘들어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부모가 돈을 내줄 땐 고맙다고 했지만 실패하고 나면 연락도 줄어들고 결국 부모만 비참하게 남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요구하면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업은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 부모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돈을 받으면 자식은 쉽게 생각하고 그 결과 실패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부모가 자식의 사업에 돈을 대주는 순간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노후 파산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삶까지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자식 집 사주다가 빈털털이 되는 현실입니다. 자식 집 사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파탄납니다. 많은 부모들이 집 한 채 장만해야 제대로 자리 잡는다는 착각에 빠져 자식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집을 사주고 나면 당신은 어디서 살 겁니까? 당신의 노후 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다 써버린 후 자식이 당신을 책임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식은 집을 얻고 편안하게 살겠지만 당신은 경제적으로 무너집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지며 노후를 불안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우리도 힘들어라는 말로 외면하는 순간 당신은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더 끔찍한 상황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사준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을 몇 년 뒤 대출 갚는다고 팔아버리거나 투자한다고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부모가 쉽게 돈을 내주면 자식은 그 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노력 없이 얻은 집은 쉽게 처분되고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더 힘들다, 도와달라는 요구만 계속될 뿐 당신을 위한 배려는 없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돈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집을 마련하는 건 부모가 아닌 자신의 몫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돈으로 시작한 삶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습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이 집 사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 집은 내가 마련했고 너도 내 집을 내 힘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자식이 아니라 은행 대출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이 없습니다. 퍼주면 퍼줄수록 더 많은 걸 기대하고 결국 당신의 노후는 무너지고 맙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당신의 돈과 인생을 지키십시오. 돈이 없으면 부모도 버려집니다.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비참한 후회와 함께 끝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70세 정할머니가 10살 연하와 재혼하고 벌어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혼자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혼자 사는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이 테이블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이제는 오직 TV 소리만이 집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고 있었고 점점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고 근처 공원에서 지인들과 수다도 떨며 하루를 보내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밤은 유독 길고 적막했습니다. TV를 틀어놓아도 라디오를 켜놓아도 쓸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깊어지는 외로움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늙어가도 괜찮은 걸까? 한때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희생하고 맞춰야 했던 삶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것이 편안함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에 갑자기 몸이라도 아프면 어쩌지? 혹시라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누가 날 도와줄까?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면 이 적막한 시간이 덜 외롭지 않을까?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것이 맞는 걸까? 정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도 눈을 감은 채 뒤척이고도 여전히 외로움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따금씩 친구들이 재혼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며 웃어넘겼지만 요즘 들어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제로 몇몇 지인들은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 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혹시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도 다시 한번 누군가를 만나볼까? 그렇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혹시라도 재혼을 했다가 후회하면 어쩌지? 낯선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미 늙은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가능할까?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만 재혼이 정답일까? 이 고민이 밤새도록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깊어지는 밤,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할머니는 아침이 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밤새 외로움에 잠 못 이루던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누군가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시장을 들렀습니다. 오래된 단골 가게에서 과일을 사고 익숙한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정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반가운 얼굴에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친구와 함께 근처 찻집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혼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게 많이 힘들지 않아? 그게 말이야 밤이 되면 유독 외롭더라고. 정할머니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야지 라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정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참 괜찮은 분이 있어. 인품도 좋고 사람도 참 따뜻해. 순간 정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가 소개해 준다는 사람은 10살 연하의 남자 강 씨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을 했고 지금은 은퇴 후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일찍 사별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할머니는 솔직히 말해 연하라는 부분이 조금 걸렸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할까? 하지만 친구는 그분도 좋은 인연을 찾고 있어. 가볍게 차 한 잔이라도 해봐. 라며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할머니는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이란 직접 봐야 아는 법이니까. 강 씨와의 첫 만남은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정할머니는 괜히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만나려니 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할머니 맞으시죠? 정갈한 셔츠를 입고 반듯한 인상을 가진 남자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나이가 어려 보이긴 했지만 눈빛이 진중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 씨는 차분한 말투와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의가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모습에 정할머니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서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 편안하네요. 그렇게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혼자 산 지 오래되었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유독 정할머니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 대신 자연스럽게 정 여사님이라고 불렀고 대화할 때마다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나이가 들면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게 참 소중한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아플 때라도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화는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강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 여사님이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정할머니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반가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할머니는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일까? 이제 막 시작된 인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기분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강 씨와의 첫 만남 이후 정할머니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렘이라니 나이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 씨는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잘 지내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맛있는 거 드셨나요? 혹시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실까요? 자연스럽게 약속이 잡혔고 둘은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 씨는 매우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먼저 나서서 들어주었고 밥을 먹을 때도 이거는 짜지 않으세요? 이 반찬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며 늘 그녀를 먼저 챙겼습니다. 혼자서 밥 먹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먹으니 훨씬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강 씨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할머니는 그가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함께 있어줄 사람이라는 생각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강 씨는 정할머니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정 여사님 같은 분이 정말 이상형이었어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인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나이 들어 연애라니.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정할머니도 점점 강 씨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나도 아직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정할머니는 순간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강 씨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엔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사님도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강 씨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혼자 밥 먹는 것도 지겹고 혼자 아프면 너무 서럽더라고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따뜻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여사님, 저는 여사님이랑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매일 같이 지내면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같이 손잡고 산책도 다니고 싶어요. 저 혼자보단 여사님과 함께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강 씨의 말은 달콤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이라면 정말 좋은 인연이 될지도 몰라. 정할머니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가족들만 참석하여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할머니는 화려한 웨딩 드레스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강 씨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늦은 나이에 좋은 인연을 만나셨네요. 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정할머니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 아침이야. 일어나요. 늘 혼자 맞이하던 아침이 이제는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면 옆에는 늘 강 씨가 있었습니다. 혼자 자던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혼자서 대충 때우던 아침 식사가 아니라 함께 차려 먹는 아침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국을 끓였어요. 한번 맛 좀 봐요. 어머, 당신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당신한테 배우려고 어제 인터넷으로 레시피 찾아봤죠. 잘했어요? 강 씨는 정할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안일도 도와주었고 외출할 때도 늘 그녀를 먼저 챙겼습니다. 혼자 살 때랑 너무 다르죠? 그러게요.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몰랐어요. 정할머니는 문득 밤마다 느꼈던 외로움과 허전함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할머니는 더 이상 적막한 방에서 혼자 잠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는 늘 강 씨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강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요? 정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는 감정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시 나를 여자로서 바라보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매일 밤이 미치도록 기다려졌습니다. 아니, 그냥 오랜만에 행복해서요. 강 씨는 그녀를 따뜻하게 꼭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늙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줄 알았던 그녀의 노년에 다시금 심장이 뛰는 순간들이 찾아왔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과 함께 따뜻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 2막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정할머니의 삶은 결혼 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 밤이 되면 텅 빈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잠드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마치 다시 젊어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정할머니를 늘 여보, 우리 같이 가요. 라며 챙겼던 강 씨가 이제는 이유 없이 바쁘다고 말하며 혼자 외출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오늘은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무슨 볼일인데요? 그냥 아는 동생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요. 별거 아니에요.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도 같이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겠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강 씨의 하루 일정은 정할머니가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늘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출할 때마다 입고 나가는 옷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시계를 새로 바꾸었고 가죽 구두도 새 것처럼 반짝이었습니다. 아니,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예요? 새 옷도 자꾸 사고 무슨 돈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거요? 그냥 아는 사람이 선물해 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설명은 늘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정할머니가 더 캐묻기라도 하면 그는 웃으며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나 믿어야죠. 우리가 부부인데 설마 내가 이상한 일이라도 하겠어요? 그 말에 정할머니는 불안을 꾹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 놓아둔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할머니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그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녀가 알기로 강 씨에게 여동생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주저하다가 정할머니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나 오늘 너무 심심해. 우리 언제 봐? 달달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정할머니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 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깜짝 놀란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할머니는 그의 휴대폰을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설명 좀 해보시죠. 이게 대체 뭐예요? 강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꿈꾸었던 행복이 완벽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정할머니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게 대체 뭐예요? 그녀가 던진 휴대폰 화면에는 사랑하는 우리 오빠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가다듬고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오해예요, 여보. 그냥 친한 후배예요. 나한테 의지하는 동생 같은 존재예요. 정할머니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 후배랑 이런 말투로 연락을 주고받나요? 오빠, 나 심심해. 이게 그냥 후배라고요? 강 씨는 애써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할머니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차가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나를 속이고 있었어. 그날 밤 정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손길, 다정하게 건네던 말들, 그리고 결혼 후 함께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 씨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여러 명의 여자들과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우리 언제 또 봐? 오빠, 나 용돈 좀 부족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알죠?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결혼 전부터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돈까지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중 한 여자가 그의 진짜 아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할머니는 손이 떨리는 채로 휴대폰을 계속 넘겼습니다. 메시지 속에서 그녀가 알던 강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눈치채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해. 그 여자 돈 많아? 얼마 정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강 씨는 그녀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녀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미 정식으로 혼인 관계를 맺은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 그날 저녁 정할머니는 아무 일도 모르는 척 강 씨를 마주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불길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왜 그래요? 피곤해 보여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왔어. 정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반드시 돌려줘야 해. 그녀는 강 씨가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가 숨겨온 또 다른 가족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캡처하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결혼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정할머니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고의적으로 접근해 재산을 노렸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적 처벌도 가능할 겁니다. 정할머니는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강 씨가 가장 신경 쓰는 돈을 이용해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정할머니는 일부러 강 씨 앞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집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인생 우리 둘이 편하게 살려면 정리해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강 씨는 눈빛이 반짝이었습니다. 정리라니 무슨 정리? 예전에 모아둔 적금이 있는데 이번에 전부 찾으려고요. 그 말을 들은 강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정할머니가 가진 돈을 빼앗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은행 가줄까요? 혹시라도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그 순간 정할머니는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어리석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정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이혼 서류와 증거 자료를 강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 서류에 서명해. 강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너한테 속은 것도 억울한데 끝까지 내 돈까지 가져가려 했어? 내가 주고받은 문자들, 숨겨둔 가족까지 다 증거로 모아뒀어. 내 꼴을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강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나 정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사랑? 내가 다른 여자한테 사랑하는 오빠라고 불린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강 씨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고소할 거야. 내가 한 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겠지? 결국 강 씨는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할머니는 모든 악연을 끊어내듯 그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혼자인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지킬 사람은 나뿐이야.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며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거짓이었지만 그 덕분에 그녀는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기분이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할아버지는 올해로 72입니다. 젊을 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변해갔습니다. 자식들은 다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따라 박할아버지의 삶에도 깊은 공허함과 적막감이 깃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어딘가 차갑고 행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더 이상 흥미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사람 하나 있으면 덜 외로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박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거나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도 대화는 뻔했습니다.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혼자 살다 보니 죽어도 모를까봐 겁난다.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할아버지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바로 혼자 죽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어느 날 조용히 숨을 거둔다면 아무도 모른 채 발견되는 건 아닐까? 노인들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렵다기보다는
외롭게 떠나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것만큼 서글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한 지인이 요즘은 노인 재혼도 많아졌어요. 혼자 살기 너무 힘들면 좋은 사람 찾아서 다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라며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다시 아침밥을 차려줄 사람이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아플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생긴다면 노년의 외로움이 덜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만약 다시 결혼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반대하면? 돈 문제라도 생기면? 하지만 걱정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처럼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지인의 소개로 아직 젊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라며 박 할아버지에게 한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이 만남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혼자 살아갈 것인가? 운명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이렇게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소개팅을 수락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마음을 붙잡고 그는 지인이 소개해 준 여성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개받은 여성은 박 여사, 올해 65, 젊고 활기찬 성격에 싹싹한 말투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타입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박 할아버지는 긴장했지만 그녀의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에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어르신 혼자 지내신 지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박 여사는 처음부터 박 할아버지의 외로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 할아버지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괜찮다. 아직은 버틸만하다. 라고 자기 위안을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 뭐 다들 그렇죠. 나이 들면 혼자 되는 거야. 박 할아버지는 쿨한 척했지만 박 여사는 한술 더 떠.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으면 덜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박 할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둘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여사는 젊었을 때는 사업도 하고 자식들도 다 잘 키웠는데 이제는 나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같이 살아도 괜찮을까? 박 여사는 말이 많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 할아버지의 오랜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당연했던 지난날과 달리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마음을 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혹시 이 여자가 나한테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박 할아버지는 곧 그 불안을 떨쳐버렸습니다. 나이 들었으면 이제 좀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 그렇게 박 할아버지는 두 번째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두 번째 만남 이후 박 여사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 없이는 하루가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박 할아버지에게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예쁘게 했고 살뜰하게 챙겨줬으며 무엇보다도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밥은 잘 챙겨 드세요? 박 여사는 늘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대충 먹고 산다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라며 손수 반찬을 싸오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다정함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너무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던 건 아닐까? 박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눈치 볼 것 없이 편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잘 맞는데 그냥 함께하면 안 될까요? 그녀의 말에는 애교가 섞여 있었고 박 할아버지는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참 좋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박 여사는 노년에도 사랑이 필요하다 며 박 할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여사는 눈물을 보이며 속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밤이 되면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냥 이제는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인생,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박 할아버지는 점점 박 여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과 다시 가정을 꾸려보자. 그는 자식들에게 재혼을 알릴 준비를 했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재혼을 결심한 후 박 여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한 집에서 함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박 할아버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둘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살뜰했습니다. 이제 나도 당신 가족이잖아요. 라는 말을 하며 자식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그의 생활에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와서 이거 당신 몸에 좋대요. 라며 챙겨주었고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걱정을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곁에 있구나. 그러나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관심과 배려 속에 숨어 있던 의도를. 박 할아버지가 재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식들은 즉각 반대했습니다.